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순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근세 네 번째 시간, 바로 절대왕정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대왕정의 성립 과정과 기반, 구조에 대해 살펴봤어요. 일단 절대왕정은 16, 18세기에 이제 왕권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등장을 했고요. 이거는 과도기적 측면이 강합니다. 중세 영주들이 지배하는 지방분권적인 봉건 국가에서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국민이 주인되는 근대 국민국가, 그러니까 중세 영주들이 지배하는 지방분권적인 봉건 국가가 시민이 주인되는 근대 국민국가로 가는 그 과도기에 수립이 된 거예요. 이런 절대왕정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은 뭐와 뭐의 세력균형, 봉건 귀족과 시민, 상공인 계층, 부르주아들 간의 세력균형 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절대군주는 이런 봉건 귀족과 시민 계층들 간의 세력균형 속에서 뭐랑 뭐를 기반으로 관료제랑 상비군이라는 물리적인 기반 위에서 어떤 사상적 기반을 또 덧붙이죠? 정치사상적으로는 왕권 신수설, 경제사상적으로는 중상주의, 이걸 가지고 이제 성립된 게 절대왕정이에요.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중상주의랑 왕권 신수설, 그 중에서도 중상주의에 좀 더 초점을 둬가지고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넘어와서 이제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왕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우선 서유럽의 절대왕정과 동유럽의 절대왕정을 좀 근본적인 차이를 비교해보고 넘어갈게요. 서유럽, 동유럽 절대왕정의 차이. 자, 둘의 절대왕정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서유럽과 동유럽 중에서 경제력이 강한 곳이 어디죠? 네, 서유럽입니다. 서유럽은 동유럽보다도, 아니 전 세계 어디랑 비교해도 경제력이 뒤처지지 않는 세계 최상위권 경제국가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자, 이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애초에 절대왕정이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와 누구의 세력균형이라고 했죠? 네, 몰락해가는 봉건 제후들과 새롭게 성장하는 시민, 상공인 계층들 간의 세력균형 속에서 성립하는 게 그게 바로 절대왕정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계층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뭐였죠? 네, 무역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지중해 무역, 그리고 신흥로 개척 이후에 대서양 무역, 그러한 지중해 대서양 무역, 그런 무역으로 인해서 상공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시민계층들이 힘을 키운 거였어요. 그죠? 자, 그 말은 이러한 경제적인 개발이 없다면 시민계층들의 성장도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지중해 대서양 무역으로 인한 상공업의 발전이 없었다면, 도시의 발전이 없었다면 시민계층들의 성장도 없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거는 절대왕정의 기본 전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시민과 봉건 제후들 간의 세력균형 위에서 관료제, 상비군, 왕권 진수설, 중상주의로 성립한 절대왕정은 어디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냐? 바로 서유럽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서유럽과 동유럽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바로 그러한 시민계층의 성장 여부예요. 왜? 시민계층은 뭐로 성장했다고요? 지중해 대서양 무역으로 성장했다고요. 그런 지중해 대서양 무역을 이끈 곳이 어디예요? 서유럽입니다. 동유럽은 그러한 지중해 대서양 무역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왜? 지리적으로 서유럽은 지중해 무역이건 대서양 무역이건 모두를 주도할 수 있는 이 해안가 지방이지만, 동유럽은 러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내륙 지방에 치우쳐져 있어. 그러니까 동유럽은 지중해 무역과 대서양 무역 그 어디에도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 말은 동유럽 지역은 지중해 대서양 무역에 껴들지 못했고, 당연히 그런 지중해 대서양 무역에 기반한 상공업과 도시의 발전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말은 시민계층들의 성장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이런 시민계층들의 성장 여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서유럽은 동유럽에 비해서 100년 정도 빨리 절대왕정이 수립해요. 서유럽 절대왕정의 성립 시기는 16, 17세기, 그러니까 대서양 무역 이후, 신흥로 개척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동유럽 절대왕정은 서유럽보다 100년 정도 늦은 17, 18세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공인 계층들의 시민 계층의 성장 유무예요. 그래서 서유럽의 절대 왕정은 우리가 살펴봤던 관료제, 상비군, 신분제 의회, 중상주의, 이런 중금주의, 왕권 진수설 이런 게 모두 해당이 되는 스탠다드한 유형이에요. 핵심은 얘네. 지중해 무역, 대서양 무역으로 이 상공인 계층, 부르주아, 시민 계층들이 성장했다. 이게 서유럽 절대 왕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동유럽 절대 왕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도시 상공이 발달하지 못해요. 왜? 무역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지중해, 대서양 무역에서 소외되었거든요. 그래서 상공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 말은 시민 계층들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여전히 누구의 힘이 강하다? 봉건 귀족들의 힘이 강하다. 그 봉건 귀족들이 지배하는 농노제 역시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민 계층들이 성장하지 못했다. 그럼 당연히 동유럽의 절대 왕정에 세력 균형 체제가 성립하지 않으니 절대 군주가 누구랑 손잡을 수밖에 없죠? 그쵸. 파트너가 봉건 귀족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 서유럽보다 100년 느렸고 상공업 발전이 부진하여 시민계층이 성장하지 못했고 절대 군주가 봉건 귀족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차이점, 농노제예요. 이미 서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 이후로 화폐 경제가 발전하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그 영주의 영지에 노동지대 형태로 묶여있던 농노들이 현물 화폐지대로 해방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동유럽은 상공업 발전이 미약하고 도시의 발전이 미약하다 보니 여전히 농노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농노들이 그 영주의 영지에 노동지대 형태로 인신구속이 되어서 묶여있고요. 군주들은 당연히 그런 봉건 영주들을 끌어들여야 되니 그들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농노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농노제 유무도 큰 차이죠. 그리고 이 봉건 귀족들은 자신들의 그런 농노제를 유지해주고 봉건적인 특권을 유지해주는 절대 군주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계층들이 해야 될 일을 봉건 귀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의 절대 왕정에서는 군주들이 내가 하드캐리해야겠다. 내가 이 낙후되어 있는 동유럽을 하드캐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 계몽전제군주라 부릅니다. 계몽전제군주. 이 계몽전제군주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무슨 사상? 계몽사상. 이 계몽사상이라는 거는 이제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유럽에서 등장한 사상이에요. 이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진보할 수 있다. 이성을 통한 진보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계몽전제군주들이 위로부터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유럽에서는 계몽사상의 영향이 아래로부터 이 시민계층들로부터 성립이 되어서 이 시민계층들이 계몽사상에 기반해서 절대왕정을 무너뜨렸는데 동유럽은 오히려 이 계몽사상을 수입을 받아서 서유럽에서 수입받아서 이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계몽전제군주들이 위로부터 나라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유럽의 서유럽보다 늦게 절대왕정이 수립된 이후 다시 한번 정리했고 군주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위로부터 계몽전제군주를 자처하면서 개혁을 했다. 오스만 제국의 탄지마트 개혁이나 일본의 메이주신처럼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라는 거, 이런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먼저 스탠다드한 서유럽의 절대 왕정부터 살펴볼 건데 세 나라의 세 명의 왕을 살펴볼 겁니다. 서유럽의 절대 왕정은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이렇게 세 국가의 세 명의 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부터 살펴볼게요. 하도 많이 들어봤죠? 펠리페 2세는 어디를 장악했죠? 네, 대서양 무역을 장악을 합니다. 에스파냐 자체가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 대서양 무역을 장악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특히 아메리카 대륙의 포토시 은광에서 어마어마한 은을 가지고 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막강한 경제력을 통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 에스파냐 영광의 상징이 바로 무슨 해전이죠? 바로 레판토 해전이에요. 자, 여러분, 레판토 해전에서 에스파냐가 어디를 꺾었죠? 그 무시무시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고요. 지중해 무역권마저 손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그 전에 에스파냐는 이미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대서양 무역을 장악을 했어요. 그 대서양 무역에서 얻어진 경제력으로 무적 함대를 조직을 하고요. 그 무적 함대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꺾고 이제 어디까지 장악한 거야? 대서양 무역에 이어서 오스만 제국을 꺾고서 지중해 무역까지 장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레파토 해전은 뭐랑 연결하셔야 되냐? 프레베자 전투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제 슐레이만 대제가 이끄는 전성기를 이끌던 오스만 제국과 에스파냐와 로마 교황이 힘을 합쳤던 유럽 연합함대. 이 유럽 연합함대가 한판 승부를 벌이죠. 여기서 오스만 제국이 승리를 거두고 에스파냐랑 교황이 중심이 되는 유럽 연합함대가 신성연합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를 바득바득 깔던 이 에스파냐, 펠리페 2세가 이끄는 에스파냐는 다시 한번 로마 교황과 힘을 합쳐서 유럽 연합함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승부를 벌여서 오스만 제국을 꺾게 되죠. 이게 레판토 해전이에요. 이때는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대제가 죽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오스만 제국은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이 슐레이만 대제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프레베자 해전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을 포위하고 헝가리를 정복하면서 전성기를 이끌던 슐레이만 제국은 레판토 해전 이후로부터 슐레이만 대제가 이끌던 오스만 제국은 슐레이만 대제가 죽은 이후 펠리페 2세에게 레판토 해전에 패배한 이후부터 서서히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이때는 슐레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슐레이만 대제의 업적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포르투갈마저 병합하면서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게 돼요. 이게 바로 펠리페 2세가 이끌던 에스파냐의 영광의 시대죠. 하지만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펠리페 2세 에스파냐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막강한 해군이에요. 무적함대, 아르마다라고 불리는. 근데 이 무적함대가 패배합니다. 누구에게? 곧이어 배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 무적함대가 패배하게 돼요. 바로 그 유명한 칼레 해전입니다. 당시에 영국은요, 후발주자로서 에스파냐를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노력을 하냐? 국가적 차원에서 해적질을 해요.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해적질을 하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에스파냐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지고 오는 그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해적질을 통해서 가져오자, 훔쳐오자 이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적을 조직하고 해적을 지원하면서 에스파냐가 신대륙에서 가져오는 금과 은, 보화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에스파냐가 항의할 때마다 영국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도 골치예요. 우리도 그놈의 해적들 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거야. 그래서 이제 펠리페 2세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최후 통첩을 날리죠. 너희 해적들의 두목인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목을 잘라서 나에게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영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엘리자베스 1세의 대답은 그 에스파냐가 넘기라고 한 해적 두목인 프랜시스 드레이크를 왕궁에 불러서 기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 총사령관 자리를 주게 돼요. 이걸 보고 이제 펠리페 2세가 완전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무적함대를 보냈지만 칼레에서 패배함으로써 주도권이 영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에스파냐는 너무 종교적인 나라예요. 지나친 가톨릭 강요 정책. 이것 때문에 어디를 잃어버리죠? 네, 네덜란드. 상공업의 중심지인 에스파냐의 굉장히 중요한 식민지인 네덜란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당시 칼뱅파의 영향을 받은 신교 고이팬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이 가톨릭 강요 정책에 반발해서 우리는 종교의 자리를 찾겠다.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게 결국 30년 전쟁의 결과인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네덜란드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면서 에스파냐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펠리페 2세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신대륙에서 가지고 온 이런 금과 은을 산업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파냐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국내 산업이 너무나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스파냐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런 펠리페 2세의 에스파냐를 쇠락의 길로 몰아넣고 떠오른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의 처녀여왕 엘리자베스 1세. 그 헨리 8세의 딸이죠. 엘리자베스 1세 하면은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은 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잉글랜드다.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라고 평생을 처녀로서 보낸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유명한 말이 되게 짐은 국가랑 결혼했다. 이 말이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는 여러분 헨리 8세의 딸이에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선포했던 수장령을 이어받아서
통일령을 발표합니다. 자, 우리 기억 한번 떠올려 볼까요? 헨리 8세가 그 이혼 문제로 인해서 교황과의 갈등 속에서 이혼을 위해 수장법을 발표합니다. 수장법, 수장령 같은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뭐죠? 네, 바로 교황이 아니라 영국의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그리고 이거는 겉으로 보기엔 이혼 문제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야. 왜 영국 교회의 수장을 국왕이라고 발표했죠? 네, 영국의 가톨릭 교회의 지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야. 그리고 수장령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영국에 있는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재산을 모두 왕실 거다 하고 기존 가톨릭 교회의 수도원을 해산하고 교회와 토지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어받아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통일법, 통일령을 발표하게 돼요. 통일법, 통일령.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영국 국교회를 정식으로 확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의 종교 갈등을 최소화시키고요. 국교회의 이름으로, 성공의 이름으로 영국을 하나로 단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심하게 탄압하진 않았어요. 그게 국가를 안정시킨 다음에 어디를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를 상대로 무적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이 무적함대를 격파할 수 있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뛰어난 인재를 등용한 거야. 자, 그때 말했죠. 이 무적함대를 격파하는 과정에서 칼레전에 활약한 게 누구야? 해적 출신의 프랜시스 드레이크예요. 그러니까 해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과 전투력을 높여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결국 에스파니아의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를 칼레전에서 깨부시고 바다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펠리페 2세보다 뛰어난 왕인 이유는 이 이유부터 나옵니다.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영국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서는 상공업이 발전해야 한다. 특히 상업을 주도해야 한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고 상업을 주도하기 위한 동인도 회사입니다. 왜 동인도냐? 그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개발이었잖아. 사실 인도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린 진짜 동쪽에 있는 이스트 인디아로 가겠다 해서 동인도 회사예요. 유럽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이 동인도 회사는 영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무역을 독점하고 군대를 보유하는 권한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가 영국의 식민지 개척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동인도 회사가 활약한 게 바로 이름 그대로 인도예요. 인도의 플래시 전투. 자, 플래시 전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7년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이야. 7년 전쟁. 1756년부터 1763년까지 7년 동안 온 유럽이 맞서 싸운 전투인데 특히 이제 7년 전쟁 중에 영국이랑 프랑스는 해외 식민지를 놓고서 격돌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싸우냐? 북아메리카와 인도에서 충돌을 벌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인도에서 벌어진 전투가 바로 플라시 전투예요. 플라시 전투. 그러니까 플라시 전투는 7년 전쟁 중에 해외 식민지 쟁탈전을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격돌하죠. 이때 이제 벵골 지방의 연합군은 프랑스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영국은 정부군이 아니라 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이 동인도 회사의 군대가 싸운 거야.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동인도 회사의 영국군이 프랑스랑 벵골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부군을 상대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계기로 영국은 무굴 제국으로부터 벵골 지방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넘겨받게 되죠.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은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간접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딱 100년 뒤 세포이 항쟁이 터집니다. 이 세포이 항쟁은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가 무력으로 진압을 하긴 해요. 그리고 이 세포이 항쟁 결과 무굴 제국의 황제가 폐위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 느낀 거죠. 더 이상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 지배로는 인도를 통치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페포이 항쟁 이후에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동인도회사의 그 인도 지배권을 박탈하고 영국 정부가 영국이 직접 인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게 되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 성립되게 되죠. 영국령 인도 제국. 그래서 영국 여왕은 인도의 황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영국령 인도 제국이 설립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 이 동인도 회사는 지역 통합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지역 통합 문제로 지역 통합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이 동인도 회사가 활약했던 플라시 전투와 페포이 항쟁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는 영국만 만든 거 아니에요. 영국이 딱 1600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17세기에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어. 엘리자베스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되게 잘 나옵니다. 아무튼 영국이 만든 이후에 네덜란드랑 프랑스 등등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영국을 따라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영국에서 한창 1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는 때예요. 1차 인클로저 운동 배웠어요. 우리가 저번에 이탈리아 지역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공부하면서 배웠죠. 인클로저 운동, 뭘 위한 인클로저 운동이죠? 네, 당시 영국은 모직물, 양털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제 100년 전쟁 때부터도 이 플랑드르 지역을 놓고서 그 모직물 산업의 중심지인 플랑드르 지역을 놓고서 프랑스랑 갈등할 정도로 영국의 모직물 산업은 계속 발전해왔어요. 이때 이제 모직물 산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모직물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죠. 양털 수요가 느니까 지주들이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 하죠? 기존에 농사를 짓던 논을 양을 기르기 위한 목초지로 바꾸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세식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소유권이 불분명한 이런 중세식의 땅을 어떻게 한 거죠? 혼재지를 한 곳으로 토지를 집중시키고 울타리를 쳐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근세식 농법으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울타리를 친 다음에 이제부터 여기서 양기를 거니까 너희 농민들은 다 꺼져! 하고 농민들을 다 쫓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목초지가 늘면서 땅을 잃은 농민들, 빈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보고서 알프스 이북의 유명한 사회비판적인 인문학자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는 말을 했었죠. 자, 이런 상황을 보고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두 가지 방안을 해놓습니다. 우선 변화하는 흐름을 거부할 수 없다. 이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직물 공업을 육성하겠다 하고 모직물 공업을 육성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논을 목초지로 바꾸고 울타리를 치는 과정에서 빈민들이 일어났죠. 그 빈민들 역시도 외면하지 않겠다. 빈민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제해주겠다. 빈민구제법, 구민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민들을 모아서 직업 소개를 시켜주고 직업 훈련을 시켜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를 상실한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을 만든 겁니다. 이게 1차 인클로저 운동과 관련된 엘리자베스 1세의 빈민 구제법이에요. 여러분이 1차 인클로저 운동을 아시면 뭐랑도 구분해야 한다고 했죠? 2차 인클로저 운동이랑도 구분을 해야 한다고 했죠? 2차 인클로저 운동은 언제 나와요? 네, 18세기. 2차 인클로저 운동은 18세기 산업혁명 때 인구가 늘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목초지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쌀농사를 위한 논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 알아두시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서유의 마지막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짐이 곧 국가다란 말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는 엘리자베스랑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프랑스의 루이 14세 되게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자, 루이 14세 하면 업적 누굴 등용했다? 이 사람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중상주의를 정비했던 콜베르. 이 콜베르를 재무장관으로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콜베르는 본격적으로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중금주의, 무역차익주의, 관세, 식민지 등등입니다. 그리고 이 루이 14세는 중요한 건축물 하나를 만듭니다.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게 돼요. 이 베르사유 궁전은 17세기를 대표하는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이후에 18세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세가 만드는 쌍수지 궁전의 로코코 양식이랑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바로크 양식은 굉장히 웅장하고 위험한, 웅장과 위험이 넘치는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다만 너무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한 이유는 중상주의. 그 부의 총액은 고정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갈 부를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라는 거긴 했는데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재정난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정말 큰 삽질을 해요. 바로 자신의 조상이었던 앙리 4세가 발표했던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립니다. 바로 퐁텐블로 칙령이에요. 퐁텐블로 칙령. 낭트 칙령을 폐지한 겁니다. 낭트 칙령의 내용이 뭐죠? 그죠? 프랑스에 있는 신교도, 위그노들에게 일정 부분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주겠다는 거였잖아요. 이것 덕분에 종교적 갈등 없이 평화롭게 지냈는데 루이 14세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왕, 하나의 종교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퐁텐블로 칙령으로 낭트 칙령을 폐지합니다. 낭트 칙령을 폐지했다는 말은 신교도, 위그노들에게 더 이상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겠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 당연히 이러면 신교도들이 나라를 떠나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신교도들은 칼뱅의 그 직업 소명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야. 주로 상공업 계층들이 많았어요. 상공업 계층, 기술자, 은행원 이렇게 그 나라 경제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이런 위그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프랑스의 경제력은 더욱더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의 시계 기술자들이 스위스로 넘어가서 오늘날 스위스 명품 시계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동인도에서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제가 적어놨으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알아둬야 돼요. 네덜란드는 절대 왕정은 아니었지만 이 서유럽에서 문제로 잘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합시다. 네덜란드는 원래 누구의 식민지였죠?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였다가 에스파니아의 지나친 가톨릭 강요 정책으로 인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독립에 관해서는 여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필기한 내용 다시 한번 갖고 왔으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예나 지금이나 상공업이 중심된 상인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이어서 곧바로 동인도회사를 설립하고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고요. 얘들은 물건을 만드는 나라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면서 한때는 유럽 최고의 해운국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바다를 무대로 움직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누구랑 갈등할 수밖에 없죠? 영국이랑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 영국과 바다의 집을 걸 놓고 싸우다가 결정적으로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그 공화정을 이끈 사람이에요. 영국은 입헌군주제 아니었나요? 네, 그 영국에 나중에 시민혁명 배울 건데 청교도 혁명으로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의 목을 베어버리고 본인이 공화정을 이끕니다. 그러다가 호국경이 되어서 독재를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청교도에 입각한 금욕정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항해법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항해법은 우리 영국에 장사하러 들어오는 배는 영국 배이거나 혹은 원산지의 배, 그 물건을 만든 원산지의 배만 우리 영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건 정확히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겨냥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항해법에 네덜란드가 극적 반발합니다. 이건 네덜란드를 죽이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항해법을 발표한 것 때문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기나긴 전쟁에 돌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결국 영국이 네덜란드를 꺾고 바다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올리버 크롬웰의 항해법, 영국에 들어오는 배는 영국 배이거나 원산지에 배어야 한다라는 이 항해법 때문에 네덜란드는 점점점 쇠퇴를 맞게 됩니다. 이 항해법은 나중에 언제 폐지되냐? 19세기 가서 1849년에 가서나 폐지돼요. 이거 나중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소유럽의 절대 왕정, 에스파니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유럽의 절대 왕정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